나으리, 제 아비는 그를 몰랐을 뿐입니다. 처형을 하루 앞둔 새벽, 12살 천민 아이가 피 묻은 손목을 높이 들고 가마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권치복의 하수인들이 아이의 옷깃을 잡아채고 수행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길을 비키라 윽박질렀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흙과 피로 얼룩진 붉은 매듭 옥 팔찌 하나만이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천민 아이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팔찌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희망의 담 라디오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인근 깊은 산자락에 버들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그 마을은 이름처럼 냇가를 따라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봄이면 연두빛 가지가 물 위로 늘어져 꽤나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버들골의 아름다움은 겉모습뿐이었지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반 권씨 문중의 기세가 관아보다 드세어 고을 현감조차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권씨 문중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들골 한쪽 귀퉁이 냇물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낮은 지대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짚이 낡아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문틈으로는 바람이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이는 아버지 박만석과 12살 아들 박도윤, 단 2사람이었습니다. 박만석은 본래 노비로 태어났으나 젊은 시절 몸값을 치르고 속량되어 자유로운 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굴레란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어서 속량된 뒤에도 백정일을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체구가 단단하고 두 손은 황소같이 힘이 넘쳤습니다. 마음 또한 소나무처럼 고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남을 해코지하거나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크고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관가에서 내려오는 문서 앞에 서면 두 눈이 멍해졌고 장터에서 물건값을 적은 종이 하나에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힘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내였으나 글자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작아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도윤은 그런 아버지를 늘 마음 아프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눈빛이 남달리 또렷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모르는 탓에 당하는 서러움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도윤은 어느 날부터인가 몰래 그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민 신분으로는 서당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군장은 도윤이 근처에만 얼씬거려도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당 담장 밖 느티나무 뒤에 쭈그리고 앉아 훈장의 목소리가 담장을 타고 흘러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 귀에 들어온 글귀는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냇가 모래밭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긁어쓰고 밤에는 희미한 기름, 심지 불빛 아래서 손가락으로 허공에 획을 그으며 글자를 되새겼습니다. 모래와 허공이 도윤의 서당이었고 담장 너머로 흘러온 훈장의 목소리가 도윤의 스승이었던 셈이지요. 아버지 만석은 아들이 그런 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천민이 글을 배운다는 것이 드러나면 양반들의 비웃음과 핀잔을 사기 마련이었고 자칫 권씨 문중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괜한 욕심을 부리다 다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녁마다 냇가에서 돌아오는 아들의 손가락 끝이 흙으로 검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왼쪽 손목에는 언제나 붉은 매듭이 달린 작은 옥팔찌가 묶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팔찌는 도윤이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옥 조각은 한쪽에 실금이 가 있었고 매듭을 엮은 붉은 실도 오랜 세월에 닳아 군데군데 색이 바랬습니다. 겉만 보자면 시장 어귀에서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낡은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어느 날 팔찌를 햇볕에 비추다가 안쪽 면에 아주 가늘고 작은 글자와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너무 작고 희미하여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팔찌 안쪽에 무언가가 새겨진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를 모르니 그저 아내가 남긴 정표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도윤은 그 글자를 언젠가 반드시 읽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 글자를 새겼는지, 그 팔찌가 어디서 온 것인지 도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작은 손목에 감긴 그 차갑고 오래된 옥 조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버들고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음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서로를 단단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무거운 도끼와 칼을 들고 새벽 장터로 나섰고 도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담장 밖 느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버들골 서당에서는 훈장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올 것이었습니다. 버들골 장터 입구에는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아는 이가 없을 만큼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기둥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처마 끝에는 퇴색한 포장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러나 그 낡음이 오히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장꾼들은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자연스레 그 주막 쪽으로 발을 들였고 인근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래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늘 국밥 끓는 냄새와 탁주 익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아궁이 불빛이 저녁마다 창호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주막의 주인은 60살 높아 초래댁이었습니다. 초래댁은 키가 작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으나 두 눈만큼은 서슬이 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본인은 입을 꽉 다물고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먼 고을에서 흘러들어와 이 주막을 일구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래댁은 술을 팔고 밥을 팔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이 파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었지요. 장꾼이든 포졸이든 양반 하인이든 술 한 잔을 걸치면 누구나 혀가 풀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초래댁은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버들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초래댁이었습니다. 도윤 부자를 초래댁은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장터에 나오는 날이면 초래댁은 슬그머니 국밥 한 그릇을 더 퍼주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오면 반드시 군고구마 하나를 쥐어보냈습니다.
도유는 처음에는 그 친절이 낯설어 멈칫거렸으나 몇 번을 겪고 나서는 장터에 오는 날이면 자연스레 초래댁 주막 쪽부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초래댁은 도윤이 글을 읽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로는 헌종이 조각을 몰래 챙겨두었다가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관아에서 버려진 공문서 뒷면이거나 장꾼이 놓고 간 포장지였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들을 소중히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 밤새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눈이 두 쌍인 것과 같다는 말을 초래댁은 도윤에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버들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은 향반 권치복이었습니다. 권치복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얹힌 그 집은 멀리서 보아도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권씨 문중은 대대로 고을의 땅을 쥐고 있었고 세곡을 거두는 일에서부터 관아의 소소한 일까지 권치복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현감이 부임해 오면 첫 번째로 찾아가 인사를 올려야 할 곳이 권치복의 사랑채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을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현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치복은 법보다 오래되고 관아보다 깊이 뿌리 내린 권력이었습니다. 권치복의 얼굴은 언뜻 보면 후덕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천천히 말하는 편이라 처음 만나는 이들은 이래 점잖은 양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점잖음 뒤에는 자기 뜻을 거스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냉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에 권치복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그의 하인들 앞에서도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권치복 집안에는 가끔씩 드나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과부 서문이었습니다. 문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양반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권치복 집안에 바느질 일을 맡아 하며 품삯을 받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말수가 적고 눈매가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 안팎을 드나들다 보니 권치복 집안의 사정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이 굶을까봐,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희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억누르는 빛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권치복 집안의 허드렛일을 가끔씩 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마당에 나무를 패거나 몸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권치복 집안에서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은 그 일이 달갑지 않았으나 품삯이 필요했습니다. 권치복은 만석을 속량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도 노비를 부리듯 함부로 명령하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면전에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 장작을 팬 뒤 품삯을 받으러 갔더니 권치복의 하인이 약속보다 적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만석이여 하고 멈추자 하인은 눈을 치켜뜨며 대감마님이 너 일 솜씨가 마음에 안 드신다 하셨다. 불만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평소보다 더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날 아버지의 뒷모습을 골목 어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언가로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 그냥 꾹 눌러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유는 그날 밤 냇가 모래밭에 유독 오래 앉아 글자를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 끝으로 모래를 긁으며 아버지가 아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버들골 밤바람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저녁 무렵부터는 굵은 빗줄기가 버들골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이 쏟아지고 냇물 소리가 평소보다 2배는 크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았고 장터 거리는 빗소리만 가득한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저녁 권치복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랑채 뒤편 창고 쪽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저녁에 부른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만석은 도롱이를 걸치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권치복 집 마당에 들어서니 하인 몇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고 사랑채 불빛은 닫힌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창고 쪽으로 안내를 받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상자들을 안채 쪽 광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하는 일이라 온몸이 금세 젖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일을 거의 마쳐갈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뒤편 어두운 쪽에서 낮고 기이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인 바람소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횃불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뒤편 담장 가까이 뒷마당 수풀 사이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권치복의 하인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은 평소 권치복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막동이 옆구리 쪽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수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만석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곧 무릎을 꿇고 막동의 상처를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피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막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몰려왔습니다. 횃불 여럿이 일제히 만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권치복의 하수인 넷이 우르르 들이닥쳤고 그 뒤로 권치복 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만석은 피 묻은 손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횃불빛 아래 만석의 두 손은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고 막동은 이미 숨이 끊겨가고 있었습니다. 권치복은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막동을 죽인 게 내 놈이구나. 만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인은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뿐이옵니다. 막동이 이미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피를 막으려고 손을 댔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권치복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수인들은 이미 만석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마치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빗속을 뚫고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만석의 피 묻은 손을 보고 권치복의 한마디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만석의 두 손목을 묶었습니다. 만석은 아니다. 나는 살리려 한 것이다 라고 외쳤으나 빗소리가 그 목소리를 반쯤 삼켜버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권치복의 하인들은 누구 하나 만석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내리깔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만석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권치복의 하수인 하나가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히 적힌 문서였습니다. 하수인은 만석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문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수인은 그냥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수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졸이 옆에서 팔을 비틀었습니다. 만석은 결국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문서는 살인을 자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새벽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만석이 막동을 죽이고 잡혀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관아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너머 안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포졸이 나와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거라. 천민 아이가 관아 문을 더럽히느냐. 도윤은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땅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관아 지붕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의 손목에 묶인 붉은 매드, 옥팔찌가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한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만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버들골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비 내리던 밤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다음 날부터 도윤은 매일 관아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관아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포졸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곧장 다가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번번이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천민 아이가 감히 관아 문을 더럽힌다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떤 날은 빗자루로 쓸어내듯 쫓아냈고 어떤 날은 발길질을 해왔습니다. 도윤은 넘어지면 일어났고 쫓겨나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흙이 박혀도 관아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도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억울함을 외쳐도 현감은 이미 권치복이 올린 문서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권치복의 문서에는 만석이 막동과 오래전부터 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과 사건 당일 만석이 피 묻은 손으로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감의 눈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글로 적힌 것이 말로 외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무거운 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관아 옆 담장 아래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포졸이 던져버린 문서 한 장이 담장 밑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집어 펼쳐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만석의 자백문이었습니다. 막동을 죽였음을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문서 맨 아래에는 만석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도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엄지손가락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몰라 속았다는 사실이 이제 눈앞에 뚜렷이 보였습니다. 글자를 알았더라면 절대 찍지 않았을 손도장이었습니다. 글자를 알았더라면 하수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문서를 손에 쥔 채 이를 꽉 물었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래댁은 그날 오후 관아 앞에서 돌아오는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흙투성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초래댁은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아 주막 뒤편 좁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밀고 식은 밥에 된장을 얹어 상 위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먹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으나 초래댁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자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야 초래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동이 죽기 전 며칠 동안 많이 불안해했다. 내 주막에도 왔었지.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초래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래댁은 기억을 더듬든 말을 이었습니다. 막동이 죽기 나흘 전쯤 권치복 집안 하인들과 함께 주막에 들러 술을 마셨는데 막동 혼자만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파할 무렵 막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다 끝난다. 초래댁은 그 말이 귀에 걸렸으나 그때는 술에 취한 소리라 여기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막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양에 가면 다 끝난다. 그것은 취중에 나온 허튼 소리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막동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한양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도윤은 막동의 죽음이 단순한 싸움 끝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등잔불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에서 붉은 매듭, 옥팔찌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팔찌를 손목에서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옥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등잔불을 바짝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안쪽 면에 새겨진 글자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는 작고 획이 가늘어 눈을 몇 번이나 비벼야 했습니다. 전부를 읽어낼 수는 없었으나 흐릿한 글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읽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곡물이라는 글자, 그리고 봉황을 닮은 문양 옆에 새겨진 작은 표식이었습니다. 왕실에 바치는 물건에 새기는 표식과 비슷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훈장의 목소리를 훔쳐들으며 배운 글자들이 이 순간 도윤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팔찌를 다시 손목에 묶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팔찌가 사건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권치복과 맞서야 했습니다. 권치복과 맞서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실마리가 어머니의 팔찌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도윤은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이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 그 밤만큼은 어른보다 더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에 갇힌 지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관아 앞에서 또 쫓겨난 뒤 초래댁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에는 어제 넘어진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입술은 바람에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초래댁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주막 부엌 쪽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은 아궁이 불기운이 남아있어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녹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초래댁은 약재나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주막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술 취한 하인의 실수, 장꾼들이 흘린 소문, 포졸들이 잔뜩 거나해져서 내뱉은 푸념까지 초래댁의 머릿속에는 버들골 10년치의 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주막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 둘이 들어섰습니다. 권치복 집안의 하인 귀돌과 봉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장터에 심부름을 나왔다가 주막에 들르곤 했습니다. 귀돌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봉손은 말라깡마른 체구에 눈이 이리저리 잘 돌아가는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탁주 한 사발씩을 시켰습니다. 도유는 초래댁의 눈짓을 받고 부엌 뒤편 장독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부엌과 평상 사이에는 얇은 창호지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틈으로 바깥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도유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장터에서 산 물건 이야기, 대감마님이 요즘 심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탁주가 두 사발째로 넘어가면서 봉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막동이 형, 참 어리석었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으니. 귀돌이 사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벽에도 귀가 있다. 봉손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초래댁 주막이잖아요. 초래댁이 어디 입 가벼운 사람입니까? 귀돌은 그래도 못마땅한 듯 입을 다물었으나 봉손은 이미 말문이 열린 참이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게 화근이지 뭐예요. 거기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가. 도유는 장독 뒤에서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봉손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귀돌이 발로 봉손의 발등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봉손이 아야 소리를 내며 입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 문을 나갔습니다. 도유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고. 막동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그것을 보고 말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래댁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초래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래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았으나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권치복 집안의 바느질 일을 하러 드나드는 서문희를 찾아갔습니다. 문희의 집은 버들골 남쪽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담장도 없이 허름한 울타리만 둘러져 있었고 마당에는 어린 딸이 혼자 앉아 볏짚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울타리 앞에 서서 인기척을 내자 문희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문희는 도윤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아이가 여긴 왜 왔느냐?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것. 만석이 그를 몰라 속아서 자백문에 손도장을 찍었다는 것. 아버지의 처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문희는 울타리에 손을 얹은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타리 밖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문희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어린 딸이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문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막동이 죽기 사흘 전에 나를 찾아왔었다. 문희는 결국 울타리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찾아와 작은 천 조각 하나를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 조각에는 붉은 실로 수놓은 문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막동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여 일단 받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도유는 자신의 손목에서 옥팔찌를 풀어 문희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문양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문희는 팔찌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것이었다. 봉황을 닮은 그 문양, 분명히 같은 것이었어. 문희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막동이 천 조각을 맡기러 왔던 날 저녁, 권치복이 어찌 알았는지 사람을 보내 문희에게서 그 천 조각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권치복이 천 조각의 문양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문희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유는 팔찌를 다시 손목에 묶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팔찌와 권치복의 비밀 창고가 같은 뿌리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 권치복을 건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12살 천민 아이의 말 한마디가 글로 쓰인 권치복의 문서 하나를 이기기란 맨손으로 바위를 밀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들골 남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빛을 바라보며 걸음을 돌렸습니다. 붉은 노을 빛이 손목의 팔찌 위에 내려앉아 잠깐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냇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도유는 등잔불을 켜고 옥팔찌를 다시 손목에서 풀었습니다. 팔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등잔불을 최대한 가까이 당겼습니다. 불빛이 옥 조각 표면에 닿자 안쪽 면의 글자와 문양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유는 숨을 고르고 글자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훈장의 목소리를 훔쳐들으며 익힌 글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더딘 실력이었으나 도유는 포기하지 않고 한 획 한 획을 더듬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눈이 시었습니다.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났을까 도유는 마침내 팔찌 안쪽에 새겨진 것들을 거의 다 읽어냈습니다. 곡물, 진상,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봉황 문양 바로 옆에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그 이름과 함께 왕실에 바치는 물건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곡물과 관련된 무언가의 증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유는 초래댁을 찾아갔습니다. 팔찌를 내밀며 안쪽의 문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래댁은 돋보기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문양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이 문양, 내가 본 적이 있다. 초래댁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버들골이 한동안 뒤숭숭했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실에 올릴 옥 장식 일부가 운반 도중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을 불러다 조사도 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뒤지기도 했으나 끝내 옥 장식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권치복 집안에서 일하던 여종 하나가 도둑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래댁은 말을 마치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여 년 전 곡물 사건, 권치복 집안에서 쫓겨난 여종,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 도윤은 아버지 만석이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디서 왔는지 만석은 늘 말을 아꼈습니다. 도윤이 물으면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를 몰라 아내의 유품이 어떤 뜻인지 평생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권치복 집안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 여종이 자신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곡물옥 장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고. 그 생각이 자리를 잡자 그 다음 조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은 권치복의 비밀 창고에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인 봉손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처럼 막동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도윤은 이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사라졌다는 곡물옥 장식의 나머지 조각들이 그 창고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권치복이 횡령하여 감추어둔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사실을 한양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권치복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그저 막동을 살리려다 피를 묻혔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머니의 억울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가 이제 한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권치복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문희가 다시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문희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무릎 꿇은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희는 낮은 목소리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권치복 집안 창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문희는 바느질 일을 하러 드나들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권치복이 창고를 열고 닫을 때마다 열쇠를 안채 뒤편 장독대 밑에 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독대 맨 끝 항아리 아래 납작한 돌 밑에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희는 그 말을 마치고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것을 누르는 무언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고개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문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문희의 뒷모습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매듭을 천천히 고쳐 묶었습니다. 팔찌 안쪽 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지금 이 순간 도윤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실을 찾아달라고. 도윤은 팔찌를 단단히 묶어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도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권치복의 창고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12살 천민 아이가 기댈 수 있는 힘이 이 버들골 안에 남아있는지 도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버들골 밤하늘에 별이 촘촘히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별빛이 초가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유는 그 별빛 아래 서서 아버지가 갇혀있는 관아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권치복은 사랑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하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천민 아이 박도윤이 서문희를 찾아갔다는 것, 초래댁 주막을 드나들며 무언가를 캐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치복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점잖았으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12살짜리 천민 아이가. 권치복은 짧게 중얼거리더니 하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이를 잡아오라는 명이었습니다. 소란스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수인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권치복의 하수인들이 버들골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어귀에 둘, 냇가 다리 쪽에 둘, 도윤이 사는 초가 근처에도 사람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권치복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장터에서 돌아오다가 낯선 사내 하나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였으나 눈치는 어른 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이어가다가 장터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두어 번 꺾어 돌아 초래댁 주막 뒤편 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초래댁은 이미 눈치를 채고 뒤편 광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광 안에 숨어 숨을 고르었습니다. 밖에서 하수인의 발소리가 골목을 두리번거리다 멀어졌습니다. 초래댁은 광문을 닫고 도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권치복이 내 놈을 잡으려 한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초래댁이 자신을 숨겨주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막 문을 닫게 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오면 초래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윤은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 걱정은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권치복의 하수인 둘이 주막문 앞에 버티고 서서 초래댁을 불러냈습니다. 하수인 중 하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이요. 천민 아이를 숨겨주면 이 주막문을 닫게 하겠다 하셨소. 알아서 처신하시오. 초래댁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수인들은 일쓱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초래댁은 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달아날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주막 뒤편 담장 너머로 넘어가면 묵은 밭이 나오고 그 밭을 가로질러 가면 버들골 북쪽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한동안 몸을 숨길 수 있는 폐가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버티거라. 내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마. 초래댁은 말을 마치고 도윤의 머리를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으나 온기가 깊었습니다. 도윤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문희도 같은 날 위기를 맞았습니다.
권치복은 문희가 도윤에게 무언가를 말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권치복 집안에서 사람이 나와 문희에게 바느질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양식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문희는 그날 저녁 딸을 재우고 혼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도윤은 북쪽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초래댁이 먹을 것을 가져오며 문희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도윤은 폐가 툇마루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 때문에 초래댁이 협박을 받고 문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 한 것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소식이 뒤따라왔습니다. 관아에서 만석의 처형 날짜가 앞당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권치복의 재촉을 받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는 말이 장터에 돌았습니다. 초래댁은 그 말을 전하며 도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초래댁의 도움을 받아가나 옆 담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담장 안쪽 창살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더니 창살 안쪽에서 만석의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네가 왔구나.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잠겨 있었으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석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를 몰라 당했다. 그게 한스럽구나. 그러나 도윤아, 너는 눈 뜨고 살아야 한다. 아비 때문에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담장 안쪽의 아버지와 담장 바깥의 아들 사이에 두꺼운 흙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흙벽이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아이의 등 뒤로 버들골의 밤바람이 소리 없이 불어왔습니다. 만석의 처형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버들골 전체가 고요한 가운데 도윤은 북쪽 산자락 폐가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래댁이 가져다 준 보리밥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껍게 깔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폐가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두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일으켜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횃불 빛이 오솔길 아래쪽에서 흔들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권치복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폐가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폐가 뒤편은 가파른 비탈길이었습니다. 밤이라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으며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하수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비탈을 굴렀습니다. 무릎이 바위 모서리에 찍혔고 두 손바닥이 거친 흙바닥에 긁혔습니다.
손목의 붉은 매듭도 흙과 피에 젖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손목만큼은 한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팔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픔보다 먼저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뛰었습니다. 비탈 아래로 내려오자 냇가 쪽 길이 나왔습니다. 하수인들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이 도윤을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냇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차가운 냇물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여러 군데 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냇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발소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초래댁이었습니다. 노파는 도윤을 찾아 냇가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초래댁은 도윤의 상처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무릎을 감아 주었습니다. 두 손은 아무 말 없이 움직였으나 눈빛은 깊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래댁은 천을 묶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양 쪽에서 행차가 하나 지나간다는 말이 있다. 높은 선비 일행이라 하더구나.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래댁은 장터에서 역졸 하나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버들골 큰 길을 지나는 행차인데 수행원이 여럿이고 가마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권치복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초래댁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윤의 눈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냇가 바위 뒤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별 없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산봉우리 위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손바닥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붉은 매듭을 한번 고쳐 묶고 큰 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들골 큰 길은 마을 입구를 가로지르는 넓은 흙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길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길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가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마 앞뒤로 수행원 여럿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행차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차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권치복의 하수인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다, 잡아라. 발소리가 도윤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큰 길 한복판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가마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말들이 놀라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수행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수인들이 뒤에서 도윤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잡힌 채로도 몸을 틀어 가마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목의 붉은 매듭 옥팔찌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손목이었으나 팔찌만큼은 또렷하게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나으리, 제 아비는 그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 팔찌의 글자만 읽어 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수인들이 아이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수행원들도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가마발이 안쪽에서 천천히 걷혔습니다. 안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이는 50 언저리로 보였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친 차림이었으나 눈빛이 예사 선비와 달랐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길 한복판에서 팔찌를 들고 울고 있는 12살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다가와 아이를 치우려 했습니다. 가마 안에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를 놓아주어라. 낮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수인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도유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큰 길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의 사람은 이운겸이라 이름을 밝혔습니다. 수행원들은 여전히 긴장한 채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권치복의 하수인들은 뒤로 물러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운겸은 가마에서 내려와 도윤 앞에 섰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몸집도 크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등이 고다지는 느낌이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운겸은 도윤의 손목에 들린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 보여다오. 도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얼룩진 손목이었습니다. 이운겸은 팔찌를 손으로 받아들지 않고 몸을 낮추어 눈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 면을 살피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말들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운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물러서거라. 수행원들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운겸은 도윤을 길 옆 느티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늘 아래 서서 이운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비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보아라. 도윤은 울음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석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것, 그를 모르는 탓에 자백문에 손도장을 찍고 말았다는 것, 막동이 권치복의 비밀 창고를 보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서문희가 증언한 것, 하인들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 어머니의 팔찌에 새겨진 글자와 곡물 표시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가끔 떨렸으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운겸은 아이가 말하는 동안 한 번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을 마치자 이운겸은 다시 팔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봉황 문양 옆에 새겨진 작은 표식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권치복이었습니다. 가마가 멈추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권치복은 말에서 내리며 이운겸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오랜 세월과 나와 양반들을 상대해온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는 살인범의 자식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천한 것입니다. 괜한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 없습니다. 소인이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권치복은 하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수인이 도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운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어라. 단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선비의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수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권치복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윤겸은 수행원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수행원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패였습니다. 수행원이 그것을 펼쳐 들었습니다. 어좌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어패였습니다. 권치복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수인들도 굳어버렸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도윤도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윤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버들고를 지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구나. 이윤겸은 자맥 나온 임금이었습니다. 도윤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권치복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박으며 엎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고을의 치안을 위해 힘쓰고 있을 뿐이었고 이 아이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권치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터무니없는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보면 알 일이다. 임금은 수행원 중 가장 상위직으로 보이는 이를 불렀습니다. 권치복의 집과 비밀 창고를 즉시 수색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권치복이 고개를 들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임금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은 창고를 열고 난 뒤에 하여라. 권치복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도윤은 엎드린 채로 손목에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붉은 매듭이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온기 같았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도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버들골 큰 길 위로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그 빛을 받아 일제히 반짝였습니다. 12살 천민 아이의 팔찌 하나가 버들골 전체의 질서를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권치복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창고 열쇠를 찾을 수 없다느니 창고 안에는 별것 없다느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수행원들은 권치복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맨 끝 항아리 아래 납작한 돌 밑에서 열쇠가 나왔습니다. 서문희가 도윤에게 귀띔해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권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수행원들이 하나씩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비단에 쌓인 나무 상자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 자 옥 장식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옥 조각들이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10여 년 전 왕실 곡물로 올라오다 사라졌던 옥 장식의 나머지 조각들이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팔찌 안쪽 문양과 같은 봉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세곡 문서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곡식의 양과 관아에 올린 양이
크게 달랐습니다. 권치복이 수년에 걸쳐 세곡을 빼돌려 사제를 쌓아온 증거가 문서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붉은 실로 봉황 문양이 수놓인 천 조각이었습니다. 막동이 죽기 전 서문희에게 맡기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권치복이 문희에게서 빼앗아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것들이 햇빛 아래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권치복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서문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으나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권치복이 막동을 겁박하던 장면을 보았다는 것, 막동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두려워했다는 것, 천 조각을 빼앗긴 날 권치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것을 하나하나 고했습니다. 문희의 어린 딸이 어머니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문희는 딸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래댁도 나섰습니다. 주막에서 귀돌과 봉손이 나누던 술자리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막동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는 말, 창고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는 말을 또렷하게 전했습니다. 초래댁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온 사람답게 자신이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현감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권치복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덮으려 했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만석에게 자백문을 강요한 것도, 처형 날짜를 앞당긴 것도 모두 권치복의 재촉을 받아 행한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권치복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창고의 물건들은 보관을 맡은 것이라느니, 세곡 문서는 잘못 기재된 것이라느니 말을 꾸며댔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어머니 팔찌 안쪽 봉황 문양과 창고에서 나온 녹장식의 봉황 문양이 나란히 놓이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문양은 같은 장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곡물옥 장식을 훔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치복의 횡령을 알게 된 탓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피해자였습니다. 임금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권치복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현감도 직을 잃었습니다. 귀돌과 봉손을 비롯한 하수인들도 줄줄이 묶였습니다. 버들골 백성들이 하나둘 큰 길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만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을 갇혀 있었던 탓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걸음이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햇빛 아래로 나오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큰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도윤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만석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 뛰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두 팔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품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를 알아, 이 못난 아비를 살렸구나.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들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손을 잡은 채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도윤에게 고개를 들라 했습니다. 내 효심과 총명함이 오늘 이 버들골의 억울함을 풀었다. 그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꺾지 말거라. 앞으로 그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겠다. 도윤은 다시 깊이 엎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초래댁과 서문희도 임금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희는 어린 딸을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초래댁은 팔짱을 끼고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가벼워진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차가 버들고를 떠난 뒤 도윤은 냇가로 걸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냇물 소리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도윤은 물가 바위에 앉아 왼쪽 손목의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매듭은 여전히 달아 있었고 옥 조각의 실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달리 보였습니다. 슬픔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품고도 끝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은 팔찌를 풀었습니다. 냇물에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흙과 피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옥 조각이 물속에서 맑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팔찌를 다시 손목에 묶었습니다. 붉은 매듭을 단단히 고쳐 묶었습니다. 버들골 냇가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물 위로 늘어지며 흔들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약자의 눈물도 진심으로 읽어주는 이가 있으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이 버들골의 봄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박도윤은 서당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천민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담장 밖에서 훔쳐들은 글자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버들골 전체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힘없는 자의 눈물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지식 하나가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윤의 붉은 매듭 팔찌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진실을 가리키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